나프타가 뭔지, 왜 우리 경제 일상을 흔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거다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쌓이나요? 가장 많은 미세라식이 나오는 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몰랐으면 그냥 살았을 것을. 인류는 영원히 석유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건가? 그럼 재밌고 쉬운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진짜. 네네. 오늘 주제가 석유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땅 속에서 천연으로 나는 한화수소를 주 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정의하면은 어떤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탄화수소라는 게 핵심인데 네. 이름 그대로 탄소랑 수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특징이 이제 물에 잘 안 섞이고 혼합될 수가 없는, 흔히 말하는 기름에 녹는 기름 성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들이 먼 과거에는 석유라는 단어처럼 단단한 바위나 땅 속에서 발견된 미끈미끈한 기름 같은 거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네.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1850년대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채굴되고 쓰였기 때문에 석유가 늦게 시작됐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 물질을 할 수 있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탄소는 타면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주로 네. 수소는 타면 물이 되잖아요.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185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면 사용하는 게, 그랬다면 그때는 지금 휘발유나 경유 이렇게 막 분리해서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호롱불에다가 불 붙여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까요? 그 전부터 사용법은 알려져 있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캐낸다는 거는 네. 이미 이거를 캐내야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검증된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미 분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졌고요. 석유 도대체 이거 왜 써서 지구 온난화 가속화시키냐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석유 처음 쓴 것도 고래를 멸종해서 구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고래를 멸종 위기에서부터 구하려고. 네, 말씀대로 이 등불을 켜려면 등유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아는 석유가 아니라 고래 기름을 과거엔 썼습니다. 황유고래 기름을 많이 썼고요. 네. 이걸 써야지만 그을음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 전등에 있는 유리가 시커멓게 안 변해서 썼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의 고래를 잡기 시작했는데 사용량이 석유를 사용하면서부터 급감해가지고 이후에 추론할 때 석유 발견이 한 3, 4년만 늦어졌어도 지구의 고래가 멸종했을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있을 정도여서 이미 분리랑 사용을 알게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캐내면서 1800년대, 50년대부터 쓰게 됐죠. 석유를 쓰기 시작하니까 고래를 많이 살릴 수 있다 하면서 더 가속화됐겠군요. 네,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죠. 그 고생을 해서 사실은. 일상에서 우리가 석유를 쓰는 범위가 불을 밝힌다거나 연료로 쓴다거나 외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대 물품들은 석유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화장품이나 의약품도 당연히 쓰고 플라스틱에도 사용이 되고, 심지어 이제 이 석유 파동이 요새 나오면서 그 화학 실험실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게 손톱 지울 때 쓴 아세톤 같은 그런 물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석유화학 물질이어가지고 지금 수급이 안 돼요. 실험실에서는 이 실험용 기구를 설거지할 때 아세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고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도 셧다운이 조금씩 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안 쓰는 데가 사실 없는 물질입니다. 석유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화학적 특징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름과 같은 액체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연료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옷감도 되고 아세톤 같은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결국에는 탄소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흔히 유기물이라 부르는 것처럼 생명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동식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나 모든 동식물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결국 암석이나 금속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결합을 끊으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바르거나 옷으로 만들어 입거나 모든 걸 제조하는 데도 쓰이지만 이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한 연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탄소로 구성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군요. 네, 종이도 그렇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그렇고 나무로 된 것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게 거의 탄소로 돼 있기 때문에 탄소를 빼고는 이제 지구 생명체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저가 어렸을 때 이제 배우기로는 가등경중 이렇게 저는 외웠던 것 같은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워낙에 익숙하니까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름이 또 제각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분리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뒤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것은 얘네들이 어떤 온도에서 끓어가지고 분리가 될 수 있느냐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이 석유라는 게 얼마나 많은 개수의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가의 물질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가솔린은 한 7, 8개 정도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경유 같은 것들은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탄소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된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웠을 때 에너지는 더 많이 나오고 대신에 이거를 태우는데 더 많은 노력도 들어요. 노력이라 하면 어떤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불 붙는 인화성 물질은 간단하게 불을 대면 불 붙지만 소를 구성하는 파라핀도 분명 연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촛불을 댔다 해서 갑자기 화르륵 타오르진 않죠. 대신 한 번 불 붙으면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내고 그래서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도 더 가벼운 게 흔히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탄소 4개짜리 뷰테인이나 아니면 프로판가스 이건 탄소 3개짜리. 얘네들은 가스 폭발 사고가 있는 것처럼 쉽게 불이 붙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에너지를 갖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용도별로 분리를 해야 사용하기 좋은 곳에 쓸 수가 있고 또 석유 보면 원유라는 게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혹시 담겨 있는 걸 보시면 투명합니다. 너무 맑아서 네.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렸을 그 찌꺼기 물질이 당연히 있고 네. 이 찌꺼기를 분리한 게 도로 바닥을 깐 아스팔트. 그게 나중에 최종적인 남는 찌꺼기. 찌꺼기나 아스팔트. 네, 이런 찌꺼기가 없이 뒤섞인 채로 쓰면 아마 우리 자동차에 그게 다 엉겨 붙어 갖고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몇 개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뭐 불을 붙이는 노력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간다 이런 차이도 있을 거. 네, 뭐 있다고 길어질수록 더 에너지가 처음에 스타트하는데 많이 들고 네. 대신에 가동이 되면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쓸 때 뭐 경유 같은 것들은 압축을 크게 한 다음에 거기 연료에 불이 붙게 하고. 아, 네, 그런 것도 뭐. 있고 또 어떤 차에 경유 넣나 생각해 보시면 네. 커다란 그 건설용 차량든지 더 아니면 힘이 그렇죠 필요한 사륜차라든지 이런데 경유를 쓰지 휘발유는 보통 세단이나 뭐 오토바이나 이런 데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거대한 장비를 움직이려면 더 많은 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행기 연료도 당연히 휘발유나 경유보다 훨씬 큰 유조선 이런 건 막 중유 같은 거 쓰고 이렇기 네. 때문에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냥 원유를 시추해가지고 몇 개 정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쓰나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한 뭐 윤활유 종류도 있고 윤활유. 또 최종적으로 막 흑연이 나와서 이 흑연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나프타라는 우리 이야기했던 물질도 그 가솔린이랑 등유 사이에서 또 나오는 물질이고 해서 뭐 최소한 한 8개, 9개 정도로는 뭐 나누고자 하면은 더 나눌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겠네요. 상업화된 건 한 그 정도 되죠.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나온 찌꺼기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다 분리해서 사용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릴 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석유는 몇십 년 뒤면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2026년인 지금도 석유는 계속 발견되고 있고 계속 시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시추하는 양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고갈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고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뭐 한때 뭐 셰일가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옆으로 파내가지고 지층에서 빼내는 건데 이런 기술이 미국에서 성공하면서 또 늘어나기도 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장량이라는 것은 네. 지구에 존재하는 양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인간이 캘 수 있는 양을 매장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캘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있어서 해마다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아무도 석유 고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매장량이라고 하면 그냥 땅 속에 묻힌 양 전체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캘 수 있는 땅 속에 묻힌 양을 매장량이라고 해마다 평가를 하는 그래서 거군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혹은 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다시 석유가 발견됐다 그러면 매장량이 그럼 또 늘어나고.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시추 기술도 더 깊게 해가지고 더 많은 곳을 탐사해서 석유를 많이 캘 수 있기도 하고 헤일 혁명 같은 것들은 옛날에는 석유로 쓰지 않던 그런 것들에서 석유를 또 추출해내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석유는 더 많이 더 넓게 시추하고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이게 석유라는 게 액체다 보니까 땅 속에서도 흘러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여 있는 곳으로 다른 데 만들어진 게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모르게 계속 더 많은 것 같고 석탄은 고체라 그런 일이 없고 또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석유는 뭐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서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질유와
중진류가 있던데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뭐 휘발유에도 중진류, 경진류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아마 무게가 다른 게 아닐까 싶은 뭐 무게 아니면 생각은 들어요. 밀도일 것 같은데요. 보통 휘발유가 7, 8개 뭐 이렇게 말해도 얘가 직선 형태로 쭉 나란히 돼 있는 거냐 가지가 쳐져 있는 거냐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가지 쳐져 있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래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란 게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고급 휘발유가 가지 쳐져 있는 거여서 네. 좀 더 비싸고 같은 그 양을 넣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지가 쳐져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탄소들을 연결하려면 우리가 탄소를 연결할 때 한 줄로 쭉 줄 세워서 길게 실처럼 할 수도 있고 같은 개수여도 일부는 실인데 옆에 가지 치듯이 옆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의 뻗어나가듯이 연결된 것들이 보통 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프타 수급 비상, 나프타 쇼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프타가 뭔지, 왜 우리 경제 일상을 흔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프타가 이제 흔히 사회적으로 많이 쓰던 말로는 납사라고 보통 부르던 납사. 네, 그게 나프타라는 물질인데 네. 이것도 그냥 똑같이 원유를 정제했을 때 분리했을 때 나오는 탄화수소 물질입니다. 단순하게 액체 형태로 그냥 연료로 쓰기보다는 좀 뒤섞여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좀 더 작은 조각의 탄소 물질을 얻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연료가 아닌 용도로 쓰기 좋을 정도로 분리되는 탄화수소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연료로 쓰기 위한 휘발유나 경유와는 달리 다른 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좀 탄소가 쪼개져 있는 그런 형태로. 네, 그런 용도죠. 왜냐하면 기껏 연료로 쓸 수 있는 걸 일부러 더 쪼개서 다른 거 만들 바에는 네. 연료는 연료대로 쓰고 그거랑은 좀 다른 연결 구조를 갖는 건 분해를 해가지고 재료로 쓰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이 액체인 나프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닐봉지도 되고 딱딱한 플라스틱도 되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여기를 이제 열을 가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촉매 반응 이런 걸 하면은 뭐 탄소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걸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 2개짜리를 우리가 에틸렌을 불러서 요걸로 연결된 게 폴리에틸렌. 많이 들어본 약간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죠. 예. 병뚜껑 같은 게 폴리에틸렌이고요. 폴리에틸렌. 또 3개짜리로 하면은 폴리프로필렌. 아, 많이 비닐봉지 들어보긴 만들고 했어요. 막 이런. 근데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공통적으로 굉장히 질기고 네. 튼튼하고 뭔가 만들기 좋은 건데 이 재료를 얻으려면 나프타를 쪼개는 게 가장 손이 쉬운 방법이어서 네. 봉지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만들 때 주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나프타를 쪼갠다는 건 아까 열을 가해서 쪼갠다고 하셨는데 그냥 열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쪼개집니까? 아니면 특정한 뭐 온도 이런 것 이걸 조건이 도와주는 필요할까요? 다른 물질들을 첨가를 해서 또 촉매라고 부르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물질. 네. 아니라면 뭐 땅속 깊은 뜨거운 데 있는 석유가 전부 다 쪼개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석유화학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나프타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나프타의 모양이 쌀알처럼 생겼더라고요. 정제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보관 및 운반의 편의성 때문에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정제 자체는 원유를 끓이면서 얘네들이 다 기화됐다가 온도에 따라서 분리되는 방식이어서 네. 처음부터 이제 알갱이 형태로 분리가 되진 않고요. 우선 분리한 것들을 말씀대로 보관이나 운반 편의성을 고려를 하고 또 저장할 때도 고체 형태인 게 취급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어딘가 녹일 수도 있고 가열에 녹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건 우선 좋은 겁니다. 수소연료 같은 것도 미래에 큰 연료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문제가 이 수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하고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고체 속에 가두거나 금속 형태로 수소를 바꿔본다거나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루기에는 고체가 편리하죠. 10도부터 이렇게 점점 불을 떼서 올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가솔린에 끓는 점이 되면 기체가 돼서 쫙 뿜어져 나오는데 그거 먼저 채취해가지고 가솔린으로 만들고 그 다음 또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 게 또 끓어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체로 끓어 나오는 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겠죠. 네, 원래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하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밑에서 그냥 무작정 끓이고요. 그러면 우선 뜨거워져서 기체가 돼 올라갈 텐데 우리 밑에 불을 떼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더 이제 차이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온도 식은 곳에서 액체가 된 것들은 중간으로 떨어져 모이고 더 높은 데서 액체가 되는 건 또 거기서 모이고 이렇게 층층이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식으로 한 방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원유 정제 공장 같은 거 한번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네. 그 증류탑이라 그래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탑이 있어요. 그 안에가 순서대로 밑에부터 끓으면서 차곡차곡 분리가 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는 대체 물질이 없나요? 우주로 가는 시대인데 물질들까지 계속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대체 물질이 없을까? 대체 물질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촉박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비랑 이 최적화가 된 채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네. 또 이걸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들이는 노력보다 얻는 게 있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최적화가 됐는데 갑자기 물품을 바꾼다. 비슷한 일이 예전에 그 일본이랑 그 불산 고순도 불산 수출 수입 문제 때문에 안 나왔을 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얻어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없으면 못한다. 근데 이 물질이 간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건 모든 게 가능한데 이게 그 경제 원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고분자의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됐고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고분자라는 거는 이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이런 것도 고분자다 보니까 네네.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단단하고 뭔가 기존 물품을 교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고래를 멸종해서 구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코끼리를 멸종해서 구하려고 시도가 됐어요. 예. 아, 감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코끼리 상아가 너무 유용한 물품이고 또 당구공 만들 때 쓰다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밀렵 또 밀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코끼리 상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클 펠런이라는 미국의 당구 선수가 네. 상금을 걸어요. 1만 달러를. 근데 지금으로 치면 한 1,400, 1,500만 원 정도라 이게 큰가 싶지만 당시에는 이게 한 13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예. 그래서 세계 그 미국의 그 과학자 발명가들이 다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나이트로셀룰로스나 이런 몇 가지 물질을 만들고 그 공모를 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할 다른 물질의 당구공을 가져오면 이 상금을 주겠다. 네, 정확해요. 그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군요. 거기에서 1등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좀 애매했던 게 그 네.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당구공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화약이었거든요. 나이트로 네, 셀룰로스라는 근데 게. 당구는 또 공이 막 충돌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폭발한 적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폭발은 아닌데 막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이 나이트로셀룰로스가 만든 분야가 영화 산업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영화라는 게 없었거나 굉장히 느리게 우리 생각하는 그 종이에 그려 넘기는 수준이 됐겠죠. 영화 산업의 어떤 필름 같은 필름 거에 재료입니다. 쓰였을까요? 그래서 영화 뭐 시네마 파라디소라든지 바스타즈 이런 영화 보면 항상 영화관의 그 영상이 필름에 불이 붙어서 대형 화재가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화성 물질인 이유가 이 화약 물질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플라스틱이 어쩌면 그 공모 과정에서 여러 물질들 중에 하나로 선택이 돼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군요. 네, 플라스틱의 한 종류죠.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가소할 수 있는 뭔가 모양을 빚어내거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물렁물렁하거나 액체 재료를 가지고 뭐 바가지가 됐건 뭐 통이 됐건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성질을 갖는 걸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나프타를 통해서 만들겠죠. 그렇기도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요? 결국은 그 나프타만이 아니라 그 석유 제품을 통해 만든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석유는 플라스틱에는 뭐 무조건 있어야 되는.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뭐 화학 물질의 기본적인 걸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타이레놀 같은 약도 그냥 편하게 먹잖아요. 저렴하니까. 예. 근데 이게 석유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만약 천연 제품들로 어떻게든지 재료를 얻어서 만들면 그냥 그 알약 하나가 한 최소 5,000원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처럼 머리 아프다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이 사실 이 석유 산업 때문에 만들어진 거여서 석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 가격이 무조건 몇 배로 오를 거다라는 미래여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예. 이런 물질을 얻기 제일 좋은 재료 자체가 석유다 보니까 네. 인간이 이제까지 모든 산업을 여기 맞춰서 구축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원재료가 고갈돼 버리면 네.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였는데 밀가루라는 게 미리 대기 문제로 멸종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들던 레시피를 무슨 뭐 쌀가루로 바꾸고 보리로 바꾸고 그런 상황에 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유를 통해서 그리고 플라스틱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같이 좀 안 좋은 좀 사용을 많이 줄여야 하는 그런 물질로 불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인 석유로부터 만들어졌는데 플라스틱은 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불리면서 이게 썩지 않는 물질로
불리고 있는지. 플라스틱이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안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면 이 모든 탄소 물질이라고 생명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그 식물들을 많이 먹으면 네. 섬유질이 있어서 뭐 배변 활동에 좋다 어디 좋다 하지만 인간은 섬유질 그 셀룰로스라는 물질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인간에게는 없고 예. 얘네들은 소 같은 그런 반추 동물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풀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네. 인간은 많이 먹으면 배설이 되니까 배변 활동이 좋아져요. 석탄이 옛날 많이 생긴 것도 미생물 중에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었을 때 석탄기라는 때 생긴 거지. 지금은 우리가 후손을 위해 석탄을 물려주자 하고 나무를 땅에 묻으면 나중에 파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걸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석유 같은 이런 탄소끼리만 연결된 걸 분해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직 없던 거고 그거를 찾아내려는 거죠. 미생물로 플라스틱 분해하고 이런 것들. 근데 또 생각을 바꾸면 이게 개발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돼가지고 구멍이 뚫리거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을 컵이나 뭐 이런 걸로 사용하는 이유는 네, 그게 그냥 계속 쓸 수 있고 가볍고 싸고 간단하고. 편해서인데 네. 이런 플라스틱 분해 이제 해결됐습니다 하면은 놔뒀던 컵이 어느 순간 보면 구멍 뚫려 있는 미래도 있는 거죠. 약간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분해가 안 될까요? 우선 안정하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냥 뭔가 구조상, 화학 네. 구조상. 예를 들어 우리한테 뭐 쇠사슬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걸 딱 생각했을 때 사슬 부분을 끊으면 두 쪽을 낼 수도 있고 조각조각 낼 수도 있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내가 원할 때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은데 쇠사슬이 아니라 쇠막대기가 주어지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을 가하거나 다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플라스틱이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또 플라스틱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요즘 막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뭐 페트병 같은 거 재활용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건 쉽게 생각하면은 쇠사슬 같은 거고 아까 말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쇠막대기 같은 거여서 이거 그냥 막 분리수거하면은 이거 다 다시 깨끗한 비닐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렵은 존재 같이 네. 보이잖아요. 우리 몸에 쌓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쌓이나요? 지금까지 연구되기로는 쌓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또 인간이 요즘에 통계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5g 정도씩 자기도 모르게 섭취한다라고 하고요. 일주일에 5g씩이요? 네, 이 5g이 대충 한 그 카드,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 한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계속 먹고 있다. 나도 모르게. 뭘 통해서 먹을까요? 물에도 들어있고 온갖 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애매한 게 네. 플라스틱을 좀 안 쓰고 분리수거하고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생길까 싶지만 미세 플라스틱을 안 쓰거나 덜 만드는 미래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빨래입니다. 섬유들을 빨래 한번 돌리면 수억 개씩 나와서 그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 빨래를 하지 마십시오랑 같은 말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체념하고 살거나 네. 아니면 제거하는 기술을 해야지 안 만드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안 쓰는 미래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서 스치기만 해도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뭐 미량 나오겠죠. 태양빛을 쬐거나 바람에도 조금씩은 나올 거고. 네. 하루에 5g씩 먹으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웬만큼 몸에 쌓이는 건 사실 별 걱정 안 하는 게 네. 우리 흔히 뭐 탄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거 다 아닌 게 뭐 배출되든 분해되든 우리 몸은 제거를 해요. 유일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네. 아주 조금이라도 혈액을 타고 돌다 뇌에 들어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간 알츠하이머 같은 네. 치매나 이런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무서운 거죠. 뭐 어디 몸이 아픈 건 어떻게든 하는데 정신이 뇌가 안 좋아지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또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 그 부분이 요즘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섭취는 5g 하지만 몸에 쌓이는 거는 그중에 좀 일부겠죠. 일부죠. 많이는 네네. 대부분 배설이 배출이 되죠. 됐고. 반응을 안정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 네. 반응도 잘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배출이 되고 네. 또 우리 미세먼지도 흑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를 걱정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작은 조각의 이 나노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게 몸에 어디 돌다 들어가지 네. 좀 큰 덩어리는 괜찮아요. 뭐 그건 배출됩니다, 사실. 그래도 5g이나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게 약간 매일.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몰랐으면은 그냥 살았을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분리수거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분리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우선 최선을 다들 다하긴 하는데 네. 그 보통은 찾아보시면 가끔 뭐 우리나라의 재활용률 뭐 90 몇 %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플라스틱들의 실제 재활용은 10%가 안 돼요. 네, 이거가 약간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었는데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계적인 뉴스로 이슈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재활용률은 태워서 열 에너지로 쓰는 것도 재활용으로 구분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열을 얻지만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내가 플라스틱 열심히 매주 분리해 버렸으면 이게 깨끗한 새 제품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지인데 현실은 그 대부분 그냥 태웠다. 그래서 분리수거 해보시면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그 생수병만 따로 분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페트병만. 네. 그 라벨 없는 깨끗한 페트병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재활용이 돼요. 그게 기계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우리 흔히 상상하는 다시 말랑하게 녹여서 찍어내는 것들. 네. 근데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다시 못해요. 그래요. 이걸 한 번 한 게 같은 페트병인데 콜라병은 좀 딱딱하고 생수병은 굉장히 말캉말캉한 거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말캉말캉한 게 우리가 흔히 버진 페트라 부르는 처음 만든 거. 네. 얘는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이 돼요. 근데 코카콜라 같은 좀 단단한 병은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이미 콜라 회사들은 이미 재활용한 걸 써왔어요. 옛날부터. 그렇구나. 노력을 한 거지 일부러 못하게 해야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식이고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슬 같은 걸 네. 다시 분해해서 사슬 조각들로 만들어 다시 만들자. 화학적으로 연결해 만든 방식이니까 화학적으로 끊으면 되지 않겠냐. 요 방식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플라스틱 재활용은 교수님도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저도 있다고 연구를 들었는데. 하고 있는 분야고 예. 얘기만 들으면 완벽해요. 그냥 계속 원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네. 그냥 더 이상의 석유 채굴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발전이 안 됐다는 거겠죠? 아니요, 발전은 많이 됐는데 네. 당연히 비쌉니다. 석유 갖고 하는 것보다 최소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걸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 산업 분야는 규제 산업이라 불리기 때문에 네. 그 세계적인 협약이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자 우리는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부담을 나눠 갖자. 네. 의무적으로 안전한 재활용을 도입을 몇 % 이상 해라. 이렇게 되면은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강압적으로 안 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우선 미뤄보자가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아직 그 후자에 속해 있는 상황이죠. 또 지금 많은 분이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거는 과학자들이 뭔가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은 이미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오존층이 지금 복구되고 있는 것처럼 방법은 이미 온갖 게 다 나왔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규제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좀 더 환경에 관심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면 여러분의 노력이 마지막 그 퍼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는 영원히 석유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건가? 뭐 방법은 있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석유와 공존하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이미 많이 써서 지구 대기에 나온 이산화탄소를 네. 다시 활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석탄으로 만드는 것도 성공했고 그거를 휘발유로 만드는 것도 성공했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이산화탄소로 당이나 단백질, 탄수화물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공기만 갖고 빵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보급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대체 가능한 미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과학기술은 가능한 쪽으로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 비용과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이 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